안녕하세요. 팍팍한 인생에서 새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저도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용한 점집을 알려주면서 부적이라도 받아오라고 한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미신에 기댈 만큼 제 인생은 사건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 이곳에 몇 자 적어보려고 사연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 나이가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60대 후반이에요. 이 나이쯤에는 자식들 결혼시키고 남편과 노년을 즐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한심한 남편을 만나 반평생을 혼자 자식들 건사하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남자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다가 제 인생은 굴곡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전 저는 슬아의 아들 한 명과 딸 둘을 낳고 살았어요. 장남이었던 아들은 듬직했고 두 딸은 부모 말 잘 듣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예쁜 자식들을 보고도 가정에 소홀한 사람이었어요. 늘 가족보다 친구와 회사가 더 중요한 남의 편이었죠. 애들 어릴 땐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큰아들이 다니던 유치원에서 아빠랑 같이 달리기라는 게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아빠가 유치원에 온다고 기대에 가득 차 있던 아들은 남편을 보면서 신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달리기 연습해요. 주는 아빠랑 같이 저녁마다 달리기 연습한대요. 우리도 같이 연습하러 가요. 넌 제대로 걸을 줄도 알면서 무슨 연습을 하지? 아빠가 바쁜 시간 쪼개서 같이 유치원 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랑 놀고 싶어요. 너 먹이고 입히려고 죽어라 돈 벌어 오는데 내가 너까지 놀아줄 정신이 어딨어? 너 친구들이랑 놀게 해주는 게 나야.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얼만지나 알아? 네가 먹는 밥값은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남편이 갑자기 아들한테 호통치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달려왔어요. 엉엉 울지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아들을 안아주면서 남편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왜 애한테 화를 내? 자꾸 애들 앞에서 돈 타령하지 말라고 했지? 그럼 집에선 좀 쉬게 해주던가.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야? 돈도 벌고 집에선 애도 봐야 되냐고. 당신이 좀 알아서 해. 자꾸 귀찮게 애들 유치원에 부르지 말고. 뭐? 귀찮아? 당신이 애들 일에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처음으로 아빠 노릇하면서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놈의 집구석 아주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네. 마누란 바가지 긁지 애들은 징징거리지. 아주 실내야 쉴 수가 없어. 그럼 나가. 맨날 집에서 잠만 자면서 뭐가 또 쉴 수가 없대. 무슨 애도 아니고 하루 종일 잠만 자.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당신이 나가. 그래, 나간다. 내가 나가. 제가 남편한테 나가라고 소리치자 남편은 정말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그렇게 나가버리자 남아있던 아들은 그제야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무서워. 아빠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야. 아빠가 좀 바빠서 그래. 용아 싫어하는 거 아니야. 놀랐지?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 유치원 운동회도 안 갈래. 가기 싫어. 아빠랑 안 할래. 그래, 용아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아니면 엄마랑 할까? 엄마 있잖아. 엄마가 같이 가줄 거야? 엄마는 나랑 같이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는 거 안 싫어? 엄마가 왜 싫어? 아마 달리기도 아빠보다 엄마가 더 잘할걸? 걱정 마. 우리 용아가 1등하게 엄마가 아주 잘 달릴게. 결국 남편한테 잔뜩 겁먹은 아들은 운동회도 저랑 가야만 했어요. 이게 지금 어린 아들한테 아빠라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게다가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 정말 유치원에 오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집에서 부부싸움하는 부모를 보고 컸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부부싸움을 안 하고 싶었죠.
하지만 딸은 엄마 팔자 따라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커갈수록 저는 남편과 애들 앞에서 싸우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제가 화를 내니까 남편은 같이 소리치면서 말했어요. 남자가 돈 벌어다 주면 됐지. 뭘 더 해야 하는데? 당신이야말로 집에서 애 보면서 밥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맨날 애들만 감싸고 도는 거야? 나가서 돈 벌어 봤어? 돈 벌어 봤냐고? 술에 취한 남편은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화를 냈어요. 급기야 저를 무시하는 말까지 하는 남편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아들이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소리치는 겁니다. 아빠는 왜 맨날 엄마한테 화내요? 아빠 맨날 집에도 없잖아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긴 하세요? 쬐그만한 게 어디서 대들어?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감히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남편은 갑자기 방에서 나와서 대드는 아들을 보고 폭력까지 휘두르려고 했어요. 그걸 본 저는 재빠르게 아들을 제 등 뒤로 숨기면서 남편한테 소리쳤습니다. 내 새끼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절대 나 가만 안 둬. 감히 어딜 손대? 진짜 나 눈 돌아가는 거 보고 싶어? 나가. 그냥 여기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알아들었어야지. 이게 다 가정교육이 안 됐으니까 어른한테 발악을 하고 대드는 거잖아. 내가 아주 오늘 본때를 보여줘야 말을 알아듣지. 이리 와. 당장 이리 안 와? 이래서 남자애들은 맞고 커야 된다는 거야. 당신 미쳤어? 저리 가. 가라고. 용아야, 어서 방으로 들어가. 어서. 그때는 저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방에 들어가자 둘째 딸이 방에서 나와 저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우리 소정이 힘들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저는 둘째 딸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온전한 가정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제가 더 노력하면 남편도 가정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남편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엄청난 착각이라는 걸 알아버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큰아들의 12번째 생일 때였어요. 그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집에 와보니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 생일인데도 집에서 떡하니 앉아있는 남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회사에서 늦는다더니 집에 떡하니 앉아있는 남편을 보면서 물었어요. 당신 야근한다더니 계속 집에 있었어? 일찍 끝났으면 알려준 식당으로 오지 뭐하러 집에 있어. 오늘 용아 생일인 거 몰라?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애들 앞에 살 얘기 아니니까 방으로 와. 평소 같았으면 제 말에 화를 냈을 사람이 그날은 진지한 목소리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애들을 거실에 두고 남편과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방으로 가더니 저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뻔뻔하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어차피 당신도 나랑 더 살면 제명에 못 살 것 같다며. 이혼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혼이 뭐 애들 장난이야? 장난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지.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줄 알고 이렇게 더 살아? 난 당신처럼 무식한 아줌마랑 더는 못 살아. 훨씬 현명하고 여자다운 사람이랑 살고 싶다고. 여자다운 사람? 당신 여자 생겼어? 그동안 야근한다고 늦게 오던 거 회사에 상간녀 숨겨둔 거야? 그래, 여자 있어. 당신보다 현명하고 똑똑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야. 너랑은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이혼해. 솔직히 당신이 가진 게 뭐 있어? 소송할 능력이라도 있어?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그동안 이혼할 줄 몰라서 안 한 줄 알아? 애들 보고 참았던 거야. 알기나 해?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기나 하냐고. 당신 큰아들 생일이잖아. 어떻게 우리 아들 생일날 그딴 소리를 해? 오늘이 무슨 날인 게 뭐가 중요한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생일이다 무슨 소용이냐고? 평생 이렇게 무늬만 가족인 채로 살고 싶어? 당신이 귀엽고 원하는 게 그런 거야? 이 집 당신 줄 테니까 그냥 조용히 이혼 도장이나 찍어. 그나마 내가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집이라도 주는 거야. 저는 그렇게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저는 남편의 상간녀가 같은 회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느꼈던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저는 혹시나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결국엔 다 알게 되더라고요. 이혼 후에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결정했을 때 아들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면 아빠가 절대 못 찾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는 아빠 받아주지도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요.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용아야, 너 뭐 알고 있어? 나 다 알아요. 아빠가 다른 여자랑 팔짱 끼고 가는 것도 다 봤어요. 엄마, 우린 이제 아빠 필요 없어요. 원래도 우리 아빠 있어도 없는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절대 못 찾는 곳으로 가요. 엄마가 부족해서 우리 용아한테 못난 모습을 보였구나. 미안해. 좀 더 든든한 엄마가 돼줄게. 그러니까 이젠 우리끼리 행복할 생각만 하자.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요. 걱정 마세요. 엄마 내가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아들을 품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았는데 어느새 훌쩍 커서 저를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애들은 단 한 번도 아빠를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딸들은 남편과 이혼하고 난 후 더 많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 아이를 책임지면서 살아야 했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옷수선이었어요. 둘째 딸은 워낙 왈가닥 성격이라서 자주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는 멀쩡했던 바지도 어디서 자꾸 찢어져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바지를 수선해 줬어요. 제가 수선해 준 바지를 보더니 딸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내가 제일 아끼는 바지. 엄마가 예쁘게 다시 해줬네. 고마워요. 이젠 조심해서 잘 입을게. 대체 넌 어디서 놀길래 매일같이 넘어져서 오는 거야? 그냥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그랬어. 다음엔 조심히 놀게. 그래, 다치지는 말고 건강하게 자라기만 해. 엄만 우리 딸이 씩씩하게 잘 커주기만 해도 고맙지. 유독 씩씩하고 건강한 둘째 딸이 저는 기특했어요. 그런 아이들 옷을 수선해 주는 건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자신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지인의 소개로 옷공장에 취직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손에 익숙해지니까 할만해지더라고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제 손으로 애들 셋 교복도 사입히고 남부럽지 않게 키웠어요. 그렇게 큰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매몰차게 처자식 버리고 간 전 남편 놈이 거지꼴로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집 앞에서 저와 애들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때 전 남편 놈은 수척해진 얼굴로 저와 아이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용아야. 불쌍한 얼굴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전 남편을 보면서 아들은 정색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난 10년 전에 아빠란 사람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 부르지도 말고 가버려요.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친자식을 두고 얼마나 행복하겠다고 내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구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다신 아빠가 너희들 두고 가지 않을게. 그러니까 아빠 좀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울면서 애들한테 다가오는 전 남편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양심이 있으면 죽어도 여긴 오지 말아야지. 여길 왜 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봐줘. 나 그 여자랑 오래 살지도 못했어. 당신만한 여자가 없더라.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제 알았어. 당신이 있어서 내가 그 정도 살았던 걸 너무 늦게 알았어. 나 좀 이해해 줄 수 없을까? 애들 번듯하게 잘 큰 거 안 보여?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당신이랑 이혼한 거야. 이미 우리 일상에 당신 자리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제발 꺼져. 당신이 선택한 짓이니까 알아서 살아. 여보,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다신 당신이랑 애들 볼 일 없으니까 사라지라고. 수척해진 얼굴로 나타난 전 남편 놈은 뻔뻔하게 애원하면서 매달렸어요. 이혼 후 전 남편 놈한테 집값 위자료를 받아내고 양육비까지 받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양육비가 입금이 안 되길래 알아봤더니 상간녀의 사치로 그나마 있던 재산도 전부 다 잃은 겁니다. 3년 만에 이혼 후 전화했을 때도 단칼에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들까지 있을 때 앞에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절대 안 나타나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뻔뻔하게 다시 가족들 앞에 나타나서 애원하는 걸 보고 정말 기겁했어요. 아주 끈질기게 매달렸지만 저는 절대 다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째 찾아와서 매달리더니 애들까지 매몰차게 거절하는 걸 보고 어느새인가 오지 않더군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이미 아이들은 인생에서 아빠라는 존재를 아예 지운 듯 싶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매몰차게 거부하는 걸 보고 제가 더 안심되기도 했어요. 그때 듬직한 둘째 딸이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봤지? 우린 저런 사람 아빠라고 절대 인정 안 할 거야. 그동안 우리끼리 잘 살았잖아.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잘 살자.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 그래, 엄마가 너희들 꼭 지켜줄게. 둘째 딸의 말을 들으면서 힘들었지만 자식들 정말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자식들이 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습니다. 일만 하다 보니까 옷을 만드는 일에 흥미도 생겼어요. 그래서 서툴지만 직접 옷을 만들어서 보육원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막내딸이었어요. 큰아들은 공기업에 취업해서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둘째 딸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서 경찰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의 쓴맛을 보고 있던 막내가 저를 도와서 보육원에 옷을 기부하는 일을 도왔어요. 그때 막내딸이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 옷 만드는 솜씨가 점점 늘어가는 것 같네. 아, 엄마 솜씨 이렇게 놔두기 아까운데 나랑 같이 쇼핑몰 해볼까? 쇼핑몰? 그런 거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요즘엔 인터넷으로 팔아야 사람들이 알고 사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저는 막내딸이 진지하게 말해도 솔직히 잘 팔릴까 싶더라고요.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는데 막내딸의 노력으로 점점 중장년층의 주문이 늘기 시작했죠.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직원도 고용할 만큼 규모를 넓혀갔어요. 정말 제2의 삶을 사는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막내딸과 자리를 잡아가는 와중에도 고민은 있었어요. 바로 둘째 딸이었죠. 여자가 경찰로 일하면서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는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다리며 얼굴이며 까져서 들어오는 딸을 보고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한 번은 팔에 깁스하고 들어온 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소정아, 너 팔에 그게 뭐야? 깁스한 거야?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오늘 취객이 싸운다고 신고받고 출동했다가 잘못 넘어져서 팔을 뼈어. 뭐? 지금 네 상태를 좀 봐. 별거 아닌 게 아니잖아. 얼굴에 상처는 또 뭐야? 아니야, 괜찮아. 취객이 휘두르는 팔에 맞았어. 넌 뭐가 자꾸 괜찮다는 거야? 너 자꾸 그렇게 다쳐서 들어오면 엄마 속은 편하겠어? 네 몸도 챙겨야지. 자꾸 앞뒤 없이 달려들면 어떡해? 그래도 내가 명색이 경찰인데 어떻게 몸을 사려? 민중의 지팡이, 경찰의 이름으로 시민들 안전을 지켜야지. 아휴, 엄마 생각은 안 해. 너 경찰이기 전에 이 엄마 딸이야. 내가 얼마나 큰 미아오기야 키웠는데. 아이고, 우리 김 여사, 내가 미안해. 다음에는 좀 덜 다치게 해볼게. 이미 다쳤는데 어떡해. 그냥 수고했다고 한마디만 해줘. 엄마가 한마디만 해주면 난 금방 나을 것 같은데? 아휴, 내가 못 살아. 이것도 딸이라고 낳아서 평생을 가슴 졸이면서 살게 생겼네. 저는 둘째 딸이 경찰로 일하는 게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엄마로서 너무 불안했어요. 내 자식이 매일같이 언제 다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가슴 졸이지 않겠습니까? 둘째 딸이 어쩌다가 문자의 답장이라도 늦으면 초조해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자식들 중에 한 명만 이런 일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남이 오랜만에 결혼할 여자가 있다면서 인사로 온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비 며느리의 직업이 또 경찰이었던 겁니다. 둘째 딸이 경찰로 일하면서 가슴 졸이며 살았기에 아들은 평범한 여자를 만나길 바랬어요. 대체 둘이 어떻게 만났나 궁금했는데 예비 며느리가 인사 오던 날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바로 둘째 딸이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엄마, 수미가 나랑 동기인데 착하고 예의 바르고 성격 좋아서 유명해. 얼마나 진국이라고 소문이 좋은데 내가 우리 오빠한테 딱 맞는 짝이라고 생각해서 소개시켜줬어. 나 잘했지? 네가 소개해준 거였어? 어, 내가 볼 때 우리 오빠도 진짜 좋은 사람이라 수미하고 딱이겠다 싶더라고. 좋은 사람들끼리 딱 만난 것 같아. 저는 둘째 딸이 큰아들한테 예비 며느리를 소개시켜줬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처음엔 경찰이었던 예비 며느리의 직업이 불안해서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의 싹싹한 성격 탓에 저는 금세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어머님, 이거 머플러예요. 자주 하고 다니신다고 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다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래도 디자인 마음에 안 드시면 교환하셔도 괜찮아요. 어머나, 너무 예쁘네. 안목이 좋아. 잘 쓸게요. 가을, 겨울에는 목을 따뜻하게 해줘야 감기가 안 걸리더라고요. 감기 우습게 보여도 걸리면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따뜻하게 잘 하고 다니세요. 용아 씨가 어머님 걱정 많이 하길래 제가 작은 선물 준비해 봤어요. 어머님 항상 건강하세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저는 괜히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저는 아들이 장가 갈 때 홀어머니 나 때문에 괜히 좋은 여자를 놓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아들이 저를 걱정하니까 저를 같이 챙겨주려고 했어요. 분명히 홀어머니가 부담스러울 텐데도 절 살뜰하게 챙겨주는 예비 며느리가 기특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인사 자리가 끝난 뒤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수미 정말 좋은 여자예요. 저만큼이나 엄마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얘기 몇 마디만 해봐도 좋은 아이인 걸 알 것 같다. 그래도 용아야, 경찰이란 직업이 쉽지 않은 거 너도 알잖니. 넌 괜찮은 거야? 너도 그동안 소정이 일하는 거 걱정 많았잖아. 걱정되죠. 그런데 걱정되고 불안할수록 자꾸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엄마. 걱정 안 하시게 잘 살게요. 둘이 좋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 지금 그 마음 변치 말고 잘 살아.
저는 걱정스럽게 아들한테 물어봤지만 아들은 괜찮다는 말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둘이 좋다는데 제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말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 예비 며느리를 자주 보면서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아들이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던 중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급하게 수술까지 해야 했던 상황이라서 아들은 결혼 일정도 미루게 됐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아들 얼굴 보기도 민망하던 찰나에 예비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무 걱정 마시고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미안하구나. 너희들 축하만 해줘도 모자랄 시간에 내가 괜히 짐만 됐네. 짐이라뇨. 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어머님이 건강해지시면 그때 꼭 어머님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현명한 예비 며느리랑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면 꼭 이겨내야겠네. 고맙다. 내가 정말 너무 고마워. 저는 예비 며느리 손을 맞잡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예비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수술 후에 항암 치료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저는 머리가 매일같이 한 움큼씩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발 전부터 한껏 걱정하는 저를 보면서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이 두건 머리에 두르고 가자. 괜찮을까? 더 지저분해 보이지 않어? 괜찮아. 아마 새언니네 집안에서도 이해하실 거야. 그래서 그냥 가는 것보다 이런 거 하고 가면 좋잖아. 그렇게 저는 막내딸이 준 두건을 쓰고 상견례 자리로 갔어요. 한껏 긴장하고 도착한 자리에는 사돈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 며느리를 지켜봤을 때 워낙 성격이 좋아서 사돈 부부도 좋은 분들일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예비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예비 안사돈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두 집안끼리 마주 앉은 자리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했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안사돈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프시다더니 정말로 안 좋긴 하신가 봐요. 안색이 영 안 좋으시네요. 네? 아, 신경 쓴다고 했는데 티가 나나 보네요.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티가 나죠. 예비 안사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비 며느리가 예비 안사돈을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눈에 보여서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하여튼 쟤 누구 딸인지 모르겠다니까. 너 경찰로 먹고 살게 뒷바라지 해준 사람이 나야. 전당폰 뭐 쉬운 줄 알아? 너 먹여 살린 게 나라고. 제발 평범한 질문 좀 해. 왜 그래 정말.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워낙 솔직한 편이라서 그래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만큼이나 당황한 예비 며느리가 저한테 사과까지 했어요. 솔직히 예비 며느리 잘못도 아니니까 저는 예비 며느리를 봐서라도 한 번은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비 안사돈은 시간이 흐를수록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죽하면 예비 바깥사돈이 말릴 정도로 정말 예비 안사돈의 말은 심각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반주를 마신 예비 안사돈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정말 솔직하게 다 말해도 되겠어요? 예? 자식들 결혼시키는 입장에서 우리 터놓고 속 시원하게 대화 좀 해봐요. 예, 말씀해 보시지요. 솔직히 암투병 하셨다고 말만 들었을 때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심각하네요. 머리카락은 얼마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안 밀고 두건을 하고 오셨어요? 아프다고 지금 티내는 겁니까?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말만 지나친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수미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딸입니다. 돈 많은 세무사가 3년 동안 우리 수미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돈 많은 놈 쳐내고 골라온 남자가 이런 가난한 집안에 아픈 홀어머니까지 있는 집이라는 걸 알면 제 속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 집안을 비꼬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솔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엄청 무례하신 겁니다. 그만하세요. 그만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속이 터져서 안 되겠어요. 그쪽도 딸 키워봐서 알 거 아닙니까? 금지옥에 키운 딸이 거지 같은 집안으로 시집 간다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암도 유전인 거 아시죠? 파혼할게요.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결혼시키겠다고 하는 건 너무 욕심이고 주제 넘은 짓인 것 좀 아세요. 예비 안사돈의 개념 없는 말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단호한 목소리로 탁자를 탁 치면서 예비 안사돈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제 넘은 짓이요?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자네야말로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감히 내 귀한 딸을 데려가려고 했어? 아픈 홀어머니가 있으면 평생 혼자 살면서 병수발이나 들어. 내 딸 데려가서 엄한 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언감생심 누구 딸을 넘봐? 내 딸 경찰이야, 경찰이라고. 네, 저도 이런 결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잘 됐네요. 이렇게 사람 본성을 보고 나니까 제가 진짜 장모라고 부르면서 괜한 짓 할 뻔했습니다. 저는 수미를 사랑하지만 그쪽 같은 분이랑 가족 될 생각 없습니다. 어머, 저 싸가지 좀 봐. 야, 수미야, 너 봤지? 지금 어른한테 대드는 거 봤지? 저거 다 애비 없이 커서 가정교육을 못 받고 커서 저러는 거야. 똑바로 봐. 저게 저놈 본성이야. 상견의 자리에서 이런 막말을 쏟아붓는 예비 안사돈을 보면서 경악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예비 안사돈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제발 엄마 그만 좀 해. 왜 내 인생까지 망치려고 하는 거야? 망치긴 누가 망쳐?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날 위한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나 지금까지 엄마 뜻대로 살았잖아. 그걸로도 부족해? 엄마 나 경찰 되고 엄청 자랑스러워했지? 그런데 이젠 결혼까지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이러는 거야? 왜 남의 인생까지 강요하려고 그러냐고. 네가 내 말 들어서 잘못된 적 있었어? 손해본 적 없었잖아. 손해 안 보면 행복한 거야? 나 하나도 안 행복했어.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한 거라고. 그런데 이젠 내 시어머니 되실 분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엄마 진짜 왜 그래? 내가 이래서 엄마 안 데리고 올라온 거야. 부탁했잖아. 제발 결혼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잖아. 그런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게 왜 돈 많은 남자 거들떠도 안 보고 이런 아무것도 없는 집으로 가려고 하냐고. 그 세무사는 20억짜리 집에 산다는데 넌 아깝지도 않어? 그 집이 내 집이야? 애초에 내 집도 아닌데 뭐가 아까워? 난 절대 결혼은 엄마 뜻에 안 따를 거야. 뭐야? 이게 지금 엄마 말을 무시해? 그때 예비 안사돈은 잔뜩 흥분해서 물이라도 끼얹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비 안사돈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집안을 따지면서 수준을 논하시는 겁니까? 사돈 부부 집안도 전당포 운영하잖아요. 저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전당포 하는 집안이랑은 사돈 맺기 싫습니다. 그리고 저도 중년들 대상으로 오파하면서 나름대로 대표로 일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에 떳떳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 줄은 몰랐네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네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귀한 딸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고 싶으면 기본적인 예의부터 갖추세요. 저는 예비 안사돈한테 잔뜩 화를 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아들도 저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나오면서 아들은 저를 위로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게 만들었어요. 아니다. 사람 본성 알았으니까 됐어. 나한테 너도 귀한 아들이야. 저런 집이랑 상종도 하지 말어. 저는 예비 며느리가 좋은 사람인 건 알았지만 예비 안사돈을 보니까 우리 아들 고생길이 훤히다 보였어요. 저렇게 사람을 돈으로 무시하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더니 울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서러운 목소리로 예비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한테 딱 한 달만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 오빠 아니면 절대 안 돼요. 한 달만 시간 주시면 어떻게든 저희 엄마, 어머님 앞에 사과하게 하고 양가 집안에 축복받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믿어주세요. 뭐야? 니네 어머니 쉽게 고쳐질 그런 위인은 아니신 것 같던데. 아무튼 알았다. 내가 말미를 줄 테니 그렇게 해봐. 며느리는 제 말을 듣자마자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티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제 앞에서는 애써 아닌 척을 하더군요. 엄마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이런 말을 반복했지만 아들이 누구 자식입니까? 제 자식 아닙니까?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렇게 한 3주쯤 지났을까요? 예비 며느리가 정말로 안사돈이랑 저희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전 안사돈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절초풍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봤던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닌 김 빠진 음료수처럼 기가 팍 죽어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박가사돈도 함께 자리를 했죠. 그리고는 개미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우리 딸의 마음을 그동안 정말 몰라줬어요. 제가 파혼을 선언한 이후 3주 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 계기가 되었다니요? 알아듣게 말씀 좀 해보세요. 정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더이다. 3주 동안 나를 얼마나 피를 말리게 하는지 아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했어요. 예? 그때였어요. 쉽게 말을 하지 못한 안사돈을 대신해 며느리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주더군요. 그리고 며느리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정말 방바닥에 떼굴떼굴 구를 뻔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엄마한테 불효자식이 되기로 결정했거든요.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엄마 말을 명령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폭탄 선언? 네. 지금껏 살면서 저 한 번도 토를 단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이 달린 문제를 엄마가 좌지우지하니 저도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악인이 되기로 했어요. 제가 경찰복을 벗겠다고 선언했어요. 사도 말도 마세요. 이놈의 기집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역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동네 찜질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우리 지인들 아지트거든요. 심심하거나 수다 떨고 싶을 때 다 같이 모여서 노는 곳 말이에요. 근데 거길 찾아와선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아유, 이모님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죠? 뭐야, 너 오늘 출근한 거 아니었어? 네가 갑자기 여길 왜 와? 무슨 일 있는 거야? 네, 무슨 일 있죠. 엄마라는 사람이 딸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 출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도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막 살려고 경찰복 벗으려고요. 뭐? 이놈의 기집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유일하게 널 자랑스러워하는 게 경찰복 입은 건데 그걸 그만둔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그런 걸 못 본다. 그래서 그만둔다는 건데? 이제 더 이상 엄마의 딸이 아닌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살려고.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원하는 거 안 하고 산다고요. 이모님들, 어디 좋은 일자리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요. 요즘 식당에서 설거지하면 얼마씩 받아요?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까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해야죠. 뭐, 설거지? 내가 너 설거지 시키려고 평생 뼈 빠지게 일한 것 같아? 너 지금 결혼 허락 안 해줬다고 이 엄마한테 시위하는 거잖아. 가스나가 이런 걸 협박을 하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동네 아주머니들 앞에서 예비 며느리가 경찰복을 벗는다고 협박 아닌 반협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틀 동안 며느리는 방에서 꿈쩍도 안 했다고 했어요. 회사 휴가 쓰면서까지 말이죠. 그러고는 갑자기 시장에서 요강을 사와가지고 와선 대소변도 거기서 다 처리하고 단식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 비장한 각오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안사돈이 기겁을 했다고 했어요. 수미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네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놨으니 빨리 와서 밥 좀 먹자. 한 숟가락이라도 좀 떠. 수미야, 물이라도 좀 먹던가. 너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수미야, 너 출근 안 할 거야? 진짜 경찰복 벗을 거냐고. 안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치밀한 눈치 싸움을 시작했고 결국 승자는 며느리였습니다. 수미야, 알았다 알았어. 내가 졌어. 내가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결혼만 허락하면 되는 거야? 아니,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데? 첫 번째, 지금껏 엄마의 딸로 살면서 엄마가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했잖아요. 이제는 엄마, 저 좀 믿어주고 제가 무슨 결정을 하든 응원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두 번째는 뭐니? 시어머니 되실 분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내가 엄마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지금 항암 치료로 고생하는 어머님한테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받는 것도 아시잖아요. 엄마가 그러면 자식인 제가 욕먹는다는 거 모르세요? 저뿐만 아니라 아빠까지도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우리 딸 다 컸구나, 다 컸어. 그래, 이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난 단지 가난한 집안보단 능력 있고 안정적인 곳으로 네가 가서 잘 살길 바랬을 뿐이야. 그래야 네가 나중에 고생 안 하고 애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니까 말이야. 너도 알잖니? 우리도 너 어릴 적에 찢어지게 가난해서 전화요금도 못 내서 끊기고 쌀이 없어서 밥도 못 먹을 때도 있었잖니. 그래서 난 이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살았다. 돈이 있어야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무시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난 네가 그 세무사랑 결혼하길 바랬던 거야. 근데 요즘 널 보면서 느끼는구나. 과연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존재일까 하고 말이야. 수미야, 엄마는 우리 딸이 늘 자랑스러웠다. 네가 처음으로 경찰복 입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서 눈물 흘렸는지 몰라. 엄마, 네가 이 정도까지 용호를 사랑하고 평생 반려자라고 생각한다면 엄마가 허락하마. 나의 무지한 욕심 때문에 우리 딸 인생을 망칠 수 없지 않니? 그리고 정식으로 사부인한테 가서 용서를 빌도록 할게. 내가 어른으로서 경솔한 행동을 한 건 맞으니까 내일 바로 가자꾸나. 엄마, 감사해요. 나 꼭 행복하게 살게. 며느리와 안사돈은 이렇게 3주 동안 지지고 볶고 싸우다 며느리의 진심을 안 안사돈이 백기투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러 온 거였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귀한 아들을 너무 제가 하찮게 봤어요. 우리 딸을 보면서
이 세상에 돈보다 더 귀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용서를 빌 테니 너그럽게 용서 부탁드립니다. 네, 사돈.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와줘서 감사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이렇게 안사돈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니 우리 아들 믿고 장가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가사돈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였는지 환하게 웃음을 짓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누구보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는 됐다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파혼을 했을 뻔했다는 게 많이 미안했네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얼마나 예쁘게 사는지 몰라요. 저랑 한때는 악연이었던 사부인이 사위사랑은 장모라면서 처가에 갈 때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준다고 하더군요. 우리 사위 최고라면서 말이죠. 이제는 사위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아들을 많이 예뻐해주고 챙겨준다고 했어요.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시민들을 지켜주는 경찰로서 너무나 든든하기도 했고 투병 중인 저를 위해 일일이 하나씩 다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공기 좋은 곳에 여행을 데리고 가기도 했고요. 덕분에 저는 몸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몇 년만 지나면 완치 판정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일만 생기니 제 병도 싸그리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옛말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은 좋고 나쁨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인데 좋은 일이 생겼다고 자만하지 말고 불행한 일이 생겨도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서로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아픔을 함께 이겨나간다면 무슨 일도 다 헤쳐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생이 지금처럼만 쭉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새해에 원하는 게 있으신가요? 안 좋은 일은 연말에 다 묻어두시고 행복한 일만 새해에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